이제 한국 해군의 작전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집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동해와 서해의 경계 안에서 머무는 해군이 아닙니다. 5,000톤급 이상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 번 자망하면 2달 넘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에 한 번도 포착되지 않은 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을 통과하고 작전을 마친 뒤 귀향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군사적 용어로 지속자망 작전 영역 확장이라 불리는데요. 이때부터 적들은 잠수함의 진정한 공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해양전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서태평양의 해상 균형이 완전히 바뀐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한국은 동북아에서 사실상 제2의 해양 핵 억제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해양판 K방산 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평균 수치로 봤을 때 한 척당 7조 원에 달하는 건조비와 연간 유지비 1천억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억제 효과는 그 수십 배에 달합니다. 핵잠 한 척은 이론상적 항모전단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간을 지배합니다. 기존 장보 고스리 배치2 같은 디젤 잠수함은 AIP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최대 자망 기간이 20에서 25일 수준입니다. 그러나 핵잠은 연료 교체 주기가 10년, 항속거리는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연료로 사용되는 전홍축 우라늄 20% 이하의 원자로는 군사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추진 효율이 디젤의 40배 이상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면 한국 해군의 작전 교리는 방어 중심의 연안 전략에서 선제적 원의 감시와 지속 억제 교리로 전환됩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까지 적이 먼저 움직이면 대응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적이 움직이기도 전에 감시, 추적, 타격이 가능한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실전에 배치되면 한국 해군의 작전 지도는 전례 없이 입체적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작전 반경이 넓어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술 교리의 축 자체가 재편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북한이라는 세 방향의 위협에 대응하는 구조에서 핵잠이 어떻게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로 풀어보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해군은 2024년 기준 항모 3척, 핵잠 12척, 디젤잠 40여 척을 보유하며 서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바스해 라인을 통해 북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이 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형 5,000톤급 핵잠은 장보고 3배치2보다 2배 이상 큰 원자로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자망 속도 35노트, 작전 지속 기간 90일 이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동해에서 출항한 뒤 대만 해협 인근까지 은밀히 이동하여 중국 북해 함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정보 우위입니다. 한국의 핵잠은 함체 전면부에 장착될 예정인 국산 예인형 저주파 소나 시스템을 통해 200km 방향의 수중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소음을 최소화해 탐지당하지 않으면서도 적 잠수함의 진동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갖춰지면 중국의 공구사형 핵잠이 음파를 흘리고 지나가는 순간 한국 잠수함은 위치, 속도, 침노를 추적한 뒤 연동된 해군 데이터 링크로 이지스함, 초계기, 위성으로 즉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SLBM 운영 루트가 사실상 한국의 감시망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정보 타격 체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핵잠이 탐지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합참의 C4 ISR 체계에 전송되고 필요시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나 함대함 미사일이 타격을 수행합니다. 즉, 적이 감지하기도 전에 이미 대응이 끝난 전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국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아시아 최강급의 디젤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작전 방향은 여전히 일본 열도 중심의 방어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야시오급과 소류급은 AIP 기반이지만 최대 자망 지속 시간은 21일, 순항 속도는 20노트 내외에 그칩니다. 반면 한국의 핵잠은 한 번 자망하면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슈로 그리고 스시마 해역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함정을 동해나 대한해협 쪽으로 접근시키려 해도 이미 수중에서 탐지되어 위치가 노출됩니다. 핵잠은 이 구역에서 무음 감시의 역할을 맡습니다. 평시에는 일본의 해상 초계 활동이나 항모전단 훈련 루트를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일본 해군의 잠수함 퇴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자국 근해에서
상황에서도 한국 해군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면 일본은 더 이상 해양정보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해상자위대의 교리에도 큰 변화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추진의 장점을 이용해 대한미사일 및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데 그 사거리가 1500km 이상입니다. 즉 한 척의 핵잠이 일본 전역을 전략 타격권 안에 넣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해군력은 수량 기준으로는 많지만 기술 수준과 작전 지속 능력 면에서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실전 배치한 3000톤급 심포급 잠수함은 최대 자망 72시간, 항속거리 2000km 이하로 한국의 핵잠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은폐작전과 기습 발사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핵잠은 항시감시 체제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해 깊은 수역에서 핵잠 한 척이 배치되면 북한 심포조선소에서 움직이는 SLBM 발사용 잠수함의 출항을 즉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즉시 수중 추적을 시작하고 필요시 전자음향 교란 장비를 사용해 적 잠수함의 통신을 차단하거나 어뢰 사거리 밖에서 선제 어뢰 발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으로는 이런 연속 작전이 불가능했지만 핵잠은 무한 자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핵잠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핵잠은 수중에서 SLBM 발사 위치를 실시간으로 역추적해 후속 타격 좌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공격을 받더라도 그 즉시 보복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핵잠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교리의 재편입니다. 해군의 전략 개념이 지상 명령에 따른 해상 대응에서 바닷속 독립 전략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중국의 항로는 감시되고 일본의 훈련은 추적당하며 북한의 기습은 사전에 차단됩니다. 그 순간부터 주변국들은 더 이상 한국의 영해 근처를 쉽게 넘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잠의 전략적 가치가 단순한 타격 수단을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특정 구역을 방어한다면 핵잠은 전장을 통제합니다. 예컨대 동해에서 은밀히 출항한 핵잠 한 척이 오키나와 인근까지 진입한다면 일본의 모든 항로는 감시망 안에 들어가고 중국 해군의 북태평양 진출로도 제어됩니다. 즉 적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가 한국 해군의 잠재적 작전 구역으로 변합니다. 국내 군사당국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 전력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함체는 KSS-3 배치 3급으로 설계되며 배수량은 약 5,000에서 6,000톤, 추진 출력은 190MW급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본이 구상 중인 오리온급 원자력 잠수함보다 약 20% 큰 규모이며 탐지 저감 성능에서도 한국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이미 SMR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핵심 압력 용기를 국산화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외신들이 우려하던 기술 의존도 문제는 이미 극복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교리의 재정립입니다. 한국 해군은 그동안 대양작전보다 연안방어에 집중한 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핵잠 확보 이후에는 해상작전사령부의 작전 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작전 핵심은 사일런트 커맨드 앤 딥 스트라이크, 즉 조용히 지휘하고 깊게 때리는 전략으로 핵잠이 전면 타격, 이전의 은밀감시 표적 데이터 획득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바다 밑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주변국에게도 엄청난 신호로 작용합니다. 일본은 자위대의 이즈모급 항모 전력 강화와 함께 핵잠 개발을 검토 중이지만 미국의 비확산 정책상 아직 추진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 역시 공구 사명과 공고형 핵잠을 보유 중이지만 원자로의 소음 수준이 높고 탐지 회피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한국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소음 스크류와 음향 탐지 회피 설계를 적용해 수중에서 100dB 이하의 정숙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미 해군 버지니아급과 거의 동급입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는 순간 동북아 바다의 음파 지형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이 주도하던 해양 감시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핵잠 한 척이 바다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적의 해군력은 위치를 숨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들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해군력의 질적 우위이자 핵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억제력이 자리
발휘합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의 영해 근처에 함정을 접근시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바다 밑에서 언제든 조용히 접근할 수 있는 공격자가 있다는 사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의 판단을 멈추게 만듭니다. 핵잠 확보는 결국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억제의 기술로 귀결됩니다. 다음은 25년 10월 30일 한국 5,000톤급 8만 마력의 핵잠수함 건조한다 영상입니다. 먼저 한국의 핵잠수함이 어떻게 건조될지 우리 정부가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나라들의 핵잠수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수프렌급은 수중 5,300톤 K15 원자로 명칭이 상징하듯 150메가와트급 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펌프제트, 흡음 타일, 통합 전투체계를 통해 25노트 이상과 저서명 설계를 양립시켰습니다. 또 영국 어스튜트급은 PWR2 기반의 수중 7,000톤대 체급으로 북극권 돌파와 특수전 모듈 운영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39,000여 장의 흡음재 타일 같은 소리와의 전쟁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급의 성능 벤치마크를 깔고 보면 한국이 검토 중인 5,000톤급의 190메가와트급 KSS에는 체급으론 수프렌에 근접하고 성능 면에서는 어스튜트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공격형 핵잠의 황금 구간에 정확히 닿아 있는 체급입니다. 이제 정략적 시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KSS M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동북아의 전략 지형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술이 아니라 전략 수치로 봐야 합니다. 먼저 미국과 일본, 중국의 핵 잠수함 체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은 2025년 기준으로 68척의 핵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54척이 공격형, 14척이 전략형입니다. 일본은 22척의 디젤 잠수함을 갖고 있지만 장기 잠항이 불가능하고 중국은 12척 체계로 아직 조용성과 추진 신뢰성 면에서 완성도가 낮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5,000톤급 핵잠 3척 체계를 확보하게 되면 단순한 함정 숫자는 작아 보여도 실질적인 작전 체류 시간 기준으로는 중국의 수중 작전 능력의 80% 이상을 따라잡는 수준이 됩니다. 핵잠의 지속력은 시간의 싸움입니다. KSS에는 19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장착할 예정이며 이는 약 25에서 35%의 전환 효율을 고려하면 축동력 약 60메가와트, 이는 약 8만 마력 수준의 실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디젤 전기 잠수함의 약 6배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추진력으로 KSS에는 항속 속도 20에서 25노트, 최대 30노트로 운항하며 연속 잠항 시간은 최대 120일, 항속 거리는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식량과 정비물자만 보급되면 4개월간 해저 작전이 가능합니다. 디젤잠의 평균 잠항 기간이 14일임을 고려하면 핵잠 한 척이 디젤잠 8척분의 체류 시간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작전 반경을 수치로 계산하면 핵잠이 부산에서 출항해 약 20노트로 항해할 경우 5일 만에 괌에 도달하고 7일이면 남중국해를 통과합니다. 즉 한 척으로 한반도에서 대만을 지나 말라카 해협까지 다닐 작정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장 구성도 수치로 따져보면 전략적으로 매우 복합적입니다. 한국형 핵잠은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 중인데 SSCM은 사거리 1000km급 현무3C 블록2, SLBM은 사거리 500에서 800km급 현무포 다시사로 예상됩니다. 이 조합은 4에서 8개의 수직 발사관과 8에서 12개의 SSCM 탑재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한 척이 최대 16개의 원격 타격 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척 체계가 완성되면 동시에 48개의 순항 및 탄도복합 미사일을 수중에서 상시 전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일본의 지상형 순항 미사일 200기 배치 계획의 약 4분의 1 규모지만 위치 노출 확률은 100분의 1 이하입니다. 즉 억제 효율은 수량보다 훨씬 큽니다. 소음 측면에서도 정량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도산안창호급의 작전 소음은 약 110dB 이하로 알려져 있고 이는 일본 소류급보다 7에서 8dB 더 조용한 수준입니다. KSSN은 펌프제트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해 85dB 이하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미국 버지니아급의 90에서 92dB보다 조용하다는 뜻이며 탐지거리 기준 40% 감소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SSN 093형 핵잠이 KSSN을 30km
10km 거리에서도 탐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핵잠의 정략적 가치는 돈으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척당 건조비는 20억에서 25억 달러로 한화 약 2.6에서 3.3조 원입니다. 원자로 육상시험로, 건설과 안전시설, 해결료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세척 기준 55에서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국방 예산이 62조 원의 약 97%에 달하지만 10년 분할 집행 시 연간 약 6조 원으로 전체 국방비에 구해서 10% 수준에 해당합니다. 국방 예산의 10%를 10년간 집중 투자해야 한 세대의 전력을 50년간 확보하는 구조라면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산업적 파급 효과는 훨씬 큽니다.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로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국내 매출 효과는 연평균 6조 2천억 원, 총 62조 원 규모 산업 파급이 예상됩니다. 관련 협력업체는 약 260가의 기업, 고용 효과는 직접 3만 명, 간접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K9 자주포 산업 생태계인 직접 고용 7,800명보다 4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외교적 계산도 숫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미 간 핵추진 협력 체결 시 미국은 기술 통제 비용으로 연 10억 달러 1.3조 원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용은 오커스에서 호주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동중국해 및 이어도 일대의 핵잠 탐지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중 청금 장비 5개 구역 신설에 약 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60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중국의 8천억 원 규모의 방어 비용을 강제하는 셈입니다. 억제력은 이런 숫자로도 입증됩니다. 전략적 억제력을 계산식으로 보면 사실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핵잠 한 척이 90일 동안 동해, 남해, 동중국해를 순환하면 총 감시 면적은 58만 제곱킬로미터, 즉 한국 이의지인 44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섭니다. 이 면적을 수상함, 초계기, 위성 등 기존 자산으로 감시하려면 연간 운영비 9조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핵잠 3척 체계면 4분의 1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핵잠 개발은 억제 신뢰성을 높이지만 외교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미국의 동맹국 지원 지수인 ARI가 현재 0.73에서 0.8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과의 외교 마찰 지수 DTI는 0.42에서 0.56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동맹 신뢰 플러스 0.08, 외교 마찰 플러스 0.14, 결과적으로 순이익은 플러스 0.06의 긍정적 균형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KSSN은 디젤잠 대비 5.9배의 억제 효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중국 해역을 감시하는 삼척 체계가 운용되면 적의 해상 기동 자유도가 47% 감소하고 탐지 가능성은 70% 이상 줄어듭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군사 수치가 아닙니다. 동북아 해상 경제 루트의 35%가 한국의 자망 영역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간 교역액 기준 7,200조 원, 그중 2,500조 원이 한국 수출입과 직결되는데 핵잠이 이 해역을 통제한다는 것은 곧 한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는 수중 방패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잠의 기술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건 추진체보다 운용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도산안창호급을 통해 100회 이상의 발사 시험과 1000회 이상의 음향 분석을 축적했습니다. SLBM 발사 실험은 6회 중 6회 성공, SSCM은 CEP 3m 이하로 검증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미 해군 토마호크의 CEP 10m보다 3배 정밀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수치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한국이 만들 핵잠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전략 무기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5,000톤의 금속 덩어리 속에 190메가와트의 힘, 121의 체류, 60조 원의 투자, 8개의 SLBM, 3개의 원자로 안전 시스템, 그리고 8만 마력의 침무기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모이면 지도 위에선 한 줄의 항적도 보이지 않지만 바다 밑에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력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곡선의 끝에는 한 줄의 결론이 남습니다. 핵잠은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무기라는 것입니다.